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나요? 어때요, 요즘에? 제가 뭐 23년 전망서 낼 때 네네. 물론 신사임당 채널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안 오면 이상하다 오히려. 아, 진짜로? 경기 침체 안 오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1년에 이 22년, 23년 경제 국면을 여러 가지 지표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가볍게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물가예요. 두 번째가 금리예요. 세 번째가 시장. 아, 물가, 금리, 시장 삼박자예요. 물가가 치솟았죠? 그럼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은행 파산도 다 이거예요.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 시장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외환시장 강달러 나온 거고 자본시장 주가 하락이 나온 거고 그 자산시장 집값 떨어진 거고 실물경제 경기 침체 온 거고 금융산업 금융부실이 야기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삼박자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가 나타났는데 고물가 이 모든 게 물가가 상승한다. 아니면 내 뭐 임금이 올라간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쟁 이후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소위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세요. 공급망 대란이 온 거야.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이 공급망 때문에 소위 수요 공급 중에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결국 가격을 급등시킨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급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전쟁을 멈출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리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 못해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못하고 소비자가 소비 못한다. 투자 더하기 소비가 내수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씀하신 게 전쟁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예. 일부러 수요를 줄어들게 하면서 물가를 맞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지금 통화 정책은 왜 자꾸 금리 인상하냐? 금리 인상해도 물가 못 잡는다.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 유가도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로 야기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못 하고 생산 소비 활동이 줄고 교역량이 줄고 이게 GDP입니다. 투자, 소비, 순수출 이거 다 더하면 GDP예요. 정부 지출까지. 그죠. GDP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던 거고 고금리 시대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시장의 영향 중에 첫 번째가 경기 침체라는 거죠. 이 경기 침체라는 말을 또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썸네일만 보고 이 사람 또 위기 온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썸네일 할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 경제 위기는 V자로 그냥 충격이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거. V자 그게 경제 위기예요. 굳이 따지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 경제 위기예요. GDP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죠. 우리나라 성장률 마이너스 0.7% 성장했죠. 이게 경제 위기예요. 2020년. 그러니까 근래 역사상 이렇게 충격적인 세계 경제 위기가 없었을 만큼 엄청난 위기였어요. 이게 위기고요. 침체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에 한 3.5% 수준인데 경제 위기 오면서 마이너스 3.1로 꺾였고요. 다시 돌아왔지만 이게 다시 꺾여 들어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3.5에서 예를 들어 3.1 그리고 2.8 이런 수준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 그럼 경제 위기는 약간 어퍼컷이고 침체는 약간 잽 같은 느낌인가요?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분들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냥 잽을 맞아야 되는데 죄송한 죄송한 표현인데 경제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게 경제 언어인데 경제 언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맞아요. CNN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영어로만 하는데 내 영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경제 위기 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 현상인 거고 경제 위기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고 경제 위기 중에 하나가 실물 경제 침체, 이게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거. 그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금융 위기도 있죠. 지금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간다. 금융 부실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보시고 어쨌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연준이 혹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데 노력하는 거고 적정한 수준, 다른 말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경기 침체를 오히려 유인하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를 줄어들게 하면서 맞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공급을 그렇게 늘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공급 대란은 전쟁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2위가 러시아였어요. 13.4%나 차지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만 그러냐?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죠. 그리고 에너지 최대 자원국들이 보통 비료 생산 능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그 요소가 어디서 나와요? 석탄으로부터 나와요. 천연가스, 석탄, 원유로부터 요소를 추출해요. 암모니아를. 요소를 추출해서 그걸 희석하는 게 요소수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싼 거죠. 그렇지.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만드는 게. 그치. 그 요소를 추출해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요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증류수를 섞어서 소위 요소수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비료를 생산할 때도 보통 여러분 비료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석유로부터 만들어요. 천연가스나. 비료도 석유로 만들어요? 네, 우리가 쓰는 비료 있죠. 그 동물이 먹는 비료. 동물이 그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이 먹는 네, 비료. 네. 그게 석유에서 나와요? 예, 맞아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비료도. 그러니까 비료 최대 생산국이 러시아예요. 그러겠네요.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에요, 또. 비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지가 넓어서 최대 밀 생산국,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에요. 세계 최대 팔라듐 생산국이에요. 구리 생산, 팔라듐 없으면 지금 배터리 못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이 차단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치솟은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게 사실 이 공급이 줄어든 요소가 네.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조금 작은 나라던가 네. 다른 이유로 공급이 줄어든 거면 공급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건 러시아라고 너무 큰 나라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수요를 일부러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쟁 자체가 직접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네. 전쟁 이후에 뭐가 제기됐어요? 경제 제재. 이코노믹 섹션스. 당신네들 서방 국가들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세요. 그러네. 그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 물가가 치솟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물가가 치솟은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요?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그래요? 예. 미국은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정점이 9.1%였죠. 우리나라는 그 정점이 6.3%였어요. 그리고 지금 유로피언 국가들은 지금 이 상황에도 물가 상승세가 두 자릿수예요. 진짜요? 10%대예요. 와. 뭐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에서 관할하는 EU의 혹은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률의 레벨은 그래도 8%대까지 떨어졌지만 역시 우리나라 정점이 6.3%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왜 그랬을까요? 경제 제재의 직격탄이었죠. 그러네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 그러네요. 이런 나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높은 고물가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 상황, 경기 침체가 오는 이 상황은 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지금 이렇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었던 것이고 22년에. 그런데 22년 중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세션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가 리세션 상황인 거예요. 경기 침체. 예, 지금도 우리 한국 경제도 지금이 리세션인 겁니다. 이 리세션 상황에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겠죠. 생각보다 줄어들겠죠. 공급이 부족했지만 리세션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잡혀나가는 거죠. 지금 잡혔잖아요. 이게 잡혔나요? 지금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다. 예, 국제 유가를 생각하면 가장 그죠. 유가 많이 명확하죠. 떨어졌으니까. 예, 유가하고 가장 비례해서 같이 움직이는 여러 에너지 원자재라든가 비철 금속 원자재라든가 식료품 원자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만큼 공급이 부족했지만 수요도 같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전쟁은 지속되지만 수요가 줄어들어서 안정화됐다라고 네. 하면 이 경기 침체는 곧 끝날 수도 있겠네요. 경기 침체 현상은 23년 내내 일단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마침 월드뱅크에서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어요. 잠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에요. 실적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잠깐 설명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이 정도 등치면 요 정도는 먹겠지. 기대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그 기대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큰 자동차면 그래도 트럭이 8톤 사이즈의 자동차면 이만큼의 물건을 들겠지. 근데 이 8톤 트럭이 뭔가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부실해졌어요. 근데 8톤을 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3톤밖에 못 들어요. 이게 뭡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그 나라 경제에 혹은 세계 경제에 뭐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나 아니면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뭐 인프라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정도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라고 보는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정상적이다. 그래, 한계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 정도는 성장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 나라 경제는 한 2% 성장할 거야.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시됐던 이 월드뱅크의 잠재 성장률 장기 추계가 있는데 2030년까지 안타깝게도 2020년에 팬데믹 위기 겪었고 그리고 소위 전쟁 겪었고 지금 은행 부실까지 겪었죠.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8톤 트럭짜리 이 8톤 트럭이 좀 노쇠해서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무리 높은 수요가 일어나도 이제 5톤밖에 못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근본 체력 자체가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겁니다. 그래서 체력 자체가 혹은 체질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분석한 결과 그냥 이것은 2030년까지 장기 추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2030년까지요? 네. 엄청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저는 이제 월드뱅크의 전망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세계 경제의 그 생태계 자체가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가져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나라에서 나 니네 나라 제품 안 받아 그러면 이쪽 나라도 그럼 니네 나라 제품 안 받아. 그렇죠. 그럼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을 단행해. 그럼 세계적으로 미국이 뭐 IRA 도입하고 또 반도체 지원법 도입해서 니네 그렇게 막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세계 각국이 다 역시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교육량이 어떻게 될까요? 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교육 증가세가 둔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위기나 또 전쟁 위기 같은 경우는 탈세계화, 세계를 완전히 둘로 쪼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교육량이 축소되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요.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교육을 서로 늘려갖고 서로 뭐 우리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경제를 더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가 있던 공장들아 우리 미국에 와서 경영해 이런 식으로 유인해요. 리쇼링이라고 하죠.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이제 보호무역 조치들을 단행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겪고 또 코로나19를 겪고 이런 이후에 또 지금은 금융부실을 여러분 금융부실 같은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아 은행도 파산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 여러분이 저축을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져요? 덜 적극적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예치금이 덜 적극적으로 늘어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파산하면 안 되겠다 하면 이 은행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권 투자를 하는데 주식 혹은 채권에 투자하고 또 대출을 해주는데 PF 부실 같은 걸 경험하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도 파산할 수 있어 하면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권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경제에 또 악순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이 은행들의 부실을 뭐라고 합니까? 뱅크데믹이라고 표현하죠. 마치 은행의 부실이 전염돼서 딱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은행 파산이 사실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뭐 미국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예금자 보호는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끝났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자, 이게 본질적인 문제 자체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예치금을 받아다가 뭐 할까? 예치금을 받아요. 그럼 예치금을 다 쓸까요?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주로 어떻게 자금 마련하냐면 저축을 받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뭘 줘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축금리죠. 저축 받고 또 중앙은행부터 빌리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줘요? 이자를 납입하겠죠.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둘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뭐예요? 조달 비용이에요. 조달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죠? 금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 은행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조달 금리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 돈을 잘 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땠어요? 22년에 자금을 여러분들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운용하는 기금이 얼마나 돼요? 900조입니다. 와. 900조의 기금을 운용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저는 여기 이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들 이제 교육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고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그 전주에 있거든요. 지금 지방 이전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900조를 운용하는 거예요.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미국 주식, 일부는 미국 채권, 일부는 한국 주식, 일부는 한국 채권, 또 그밖에 간접 투자 해가지고 900조를 이렇게 운용하는 거예요. 뭐 20-30%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게 기금의 포트폴리오예요. 이걸 가지고 운용하는데 22년에 마이너스 봤죠. 23년에도 마이너스 봤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린 거냐면 역시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받은 다음에 조달받은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다 활용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할 때 그렇죠.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특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 유지된 비중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걸로 증권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는 증권 투자, 또 하나는 대출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일반 소비자한테 받은 돈으로 네.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투자하거나 대출한 그 수익이 이 이자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많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금리 시대로 왔어요. 그때 예치금을 많이 받았던 게 2020년이에요. 아,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예치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올라갔죠. 22년, 23년은 고금리 시대죠. 다른 말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2020년은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 그리고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투자했던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태는 뭐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또 증권 투자라고 하면 일부는 뭐 채권이고 일부는 주식이겠죠. 주식 투자도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22년, 23년 손실을 통상적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증권 투자를 통한 손실이 심지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은행이 그래요. 모든 은행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요. 아, 그죠. 이걸 만약에 팔면 지금 당장 팔면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 예. 손해 본 거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팔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손실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개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은행도 그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실현 손실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아 진짜요? 예, 미국 은행들의 아. 그 미실현 손실은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미실현 손실을 영어로는 이제 unrealize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unrealized losses. 근데 이게 뭐냐면 unrealized 된 loss가 realized 된 거죠. 지금 누구 이 경우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죠.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돌려주면 지금 미실현 손실이지만 이것을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가면서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 그 고객들이 예치금을 빼면 어쨌든 지금은 나 안 팔았으니까 손해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위기로 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파산한 것이고 뭐 CS 같은 경우는 인수해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할 때 만약에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를 안 해주면 이 나머지는 돈을 다 못 받잖아요. 그럼 엄청난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금융부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이되겠죠. 도이치뱅크 사태 이런 모든 이 은행들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뱅크런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뱅크런이라기보다는 슬로우 뱅크런.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저도 제 채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새마을금고에 얼만큼 예치하고 있는데 이거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시국에 금융부실로 연결돼서 나 예금자 보호제도로 이용해서 5천만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나 8천만 원 저축했는데 5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럼 3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축액을 적극적으로 안 늘리거나 만기가 됐을 때 빼요. 다시 저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냥 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저축하지 않은 것도 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네. 예치금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다 이게 실제 부실이든 아니든 부실이 더 전이되든 이게 금융위기로 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행에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돈을 또 이동시켜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문제는 뭐냐면 예치금을 가지고 증권 투자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가 그밖에 뭐 시그니처 뱅크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았던 은행이에요.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고금리의 역습이죠. 그러네요. 고금리가 돼서 그 채권이 떨어져서 오히려 위기가 온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 주식 가격도 떨어졌죠. 이것도 고금리의 역습이죠. 부인하실 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밌게도 우리나라 은행의 생태계는 해외 우리나라 오기 전에 네. 해외 거 잠깐 궁금한 게 네. 그 실리콘밸리 지금 위기가 왔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이 실리콘밸리나 뭐 CS나 네.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 막 이런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 세 개 사이에 연관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고금리와 채권 하락 그리고 약간의 뱅크런이 시작된 위기인 건지 아니면 하나가 실리콘밸리가 먼저 터졌으니까 네. 여기에서 연관성이 있었던 건지 전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DP님이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샀잖아요. 네네네. 사실 때 여기 이거를 매수 금액을 이제 공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다른 여러 재테크 채널에 금액이 형성된 거죠.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주죠. 아. 신사임당하고 다른 뭐 3프로TV나 김작가 TV가 네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가 네네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그런 심리가 다른 것에 반영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 부실은 뱅크 데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해당 은행의 부실을 경험하고 그 은행의 어떤 사업 구조랑 유사한 사업 구조를 띈 은행들은 또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실제 미실현 손실이 이만큼 발생해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그런 은행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뱅크런이 실제 급속한 뱅크런이든 슬로우 뱅크런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사업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없는데 네. 고객의 심리적으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에 벌어지는 거네요. 물론 재무적으로도 연관이 됐을 수 있죠. 조금은 연관될 수 왜냐하면 있지만. 은행사가 그죠. 은행사에 투자한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정 은행이 부실해지면 또 그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이나 그 은행이 발행한 채권 그런 것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부실해지면 그 은행사에게도 자산 가치에 영향 손실을 줄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은행과 은행이 있는데 보통 은행 계좌를 몇 개 갖고 계세요? 여러 개 갖고.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금융 소비자라고 하죠. 금융 소비자가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 이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쪽 은행한테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자금 이체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융 소비자라는 거, 금융 소비자는 우리 가게도 소비자지만 기업도 소비자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는 기업이 이쪽 은행으로부터의 부실을 경험하면 이쪽 은행으로부터도 뱅크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실물 경제를 타고 혹은 금융과 연관돼서 혹은 심리적인 기조까지 다 작용하니까 이게 전이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이제 이해가. 그럼 네. 한국은 이거랑 조금 다른 문제인가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러나 여전히 이 모든 은행 부실을 저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금리의 역습이에요. 금리 인상의 고금리의 역습. 네, 고금리의 역습입니다. 제가 23년 전망서의 거의 부제격이 고금리의 역습이라고 했어요. 고금리의 역습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은행 산업을 많이 비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이제 또 소위 식자층에서 우리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자문회의 같은 데 가면 참 고급 인력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 고급 인력들이 있다 하면서 많이 지적하는 게 의사예요. 첫 번째. 의사.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훌륭한데 그리고 의료 인력도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은 아니다. 그렇죠. 의사는 내수니까. 그렇죠. 수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 사업으로서 이끌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 관광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많은 의료 환자들을 유치해서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게 하고 외자를 버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료 서비스의 수출인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또 한 가지 지적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 산업입니다. 우리 자동차 세계인이 다 타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인이 다 쓰죠. 우리나라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근데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잘 못 가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적인 한계가 하나가 뭐냐면 오로지 그냥 대출이에요. 비즈니스가. 오로지 금융산업이- 예대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 비중이 높아서 그 해외로 수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비판은?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예외에 해당되는 그 대담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은행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선진화되지 못했느냐라는 지적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좀 실리콘밸리 뱅크 가서 배워라 하면서 우리 은행에 임원 코스로 올라가면요. 미국의 은행을 방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방문합니다. 실제. 정말요? 방문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는 정말 혁신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타트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없죠. 스타트업이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최근 2년간의 매출액이 있습니까?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러면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없죠. 그럼 담보대출도 못 받죠. 신용대출도 못 받죠. 그러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비즈니스 합니까? 금융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 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치를 평가해내는 능력, 그걸 이제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또 사업성 평가 능력. 이런 평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미래 가치를 먼저 판단하고 미래 가치가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에게, 벤처 기업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게 우리 경제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게 금융의 기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더 있어지기를
저도 이제 금융산업에게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그렇게 해서 금융산업이 고도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담보 능력 보면서 그 중에 일부만 대출해주고 소득 증빙하라고 뭐 원천징수 수중 3년치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요만큼 소득이 있네. 그럼 이만큼 대출해도 되긴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융산업의 구조가 우리나라 너무 안정지향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받았는데 뭐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런 금융부실 상황에는 좋죠. 그러네요. 오히려 그 미국은 그렇게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성장이 좋았지만 네. 이렇게 고금리고 금융부실을 올 때는 오히려 바로 취약하죠. 네, 취약한데 위험에는 취약하죠. 우리나라는 너무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약간 체력이 있는 거네요. 예, 굳이 이제 가계로 따지면 여러분이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에 저축하면 잃지는 않죠. 그러나 5% 저축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은 벌죠. 근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하면 10%벌 수도 있고 30%벌 수도 있어요. 다만 잃을 때는 더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안전자산과 공격적 투자자산. 이걸 선택하는 과제인 건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안전지향적인 사업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 구간에는 또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이걸 좋다고 평가할 수는 또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구조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좋긴 하네요. 지금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긴 은행들은 하겠네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구조에서 절대적인 소득이 뭡니까? 예대마진. 예대마진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이게 결국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고금리의 역습은 뭐냐면 각자 높은 금리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높은 금리 시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장 큰 역습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나 그 밖에 뭐 CS나 이런 은행들이 좀 역습을 많이 받은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큰 그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취약한 구조 그게 뭘까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죠. 대출 잔액이 쌓이면 그 중에 연체하는 대출 잔액이 있겠죠. 네. 그걸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체율이 올라가요. 근데 연체를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속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부실이라고 표현해요. 부실채권.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연체율이 가장 치솟은 그 금융사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새마을금고예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막 쌓이는데 역시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은행이 있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있고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 비은행 예금 취급 은행이랑 기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 그렇죠. 근데 예금 취급 기관 중에 또 일부는 뭐 상호신용금고나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축은행도 포함되고 소위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은행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떤 건설사가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찾아갔을까요? 조금 이렇게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건설사들이 갔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보다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더 부실한 상황이겠죠. 특히 이런 여러 뭐 증권사, 보험사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 주택은 계속 더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PF 대출 잔액은 더 쌓이겠죠. 근데 대출 잔액이 쌓여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건설사라고 한다면 문제는 안 돼요. 연체할 일은 없겠죠. 누가 연체해 가면서 연체 수수료 물면서 하겠어요. 못 갚는 건설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뭐 새마을금고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갔고 새마을금고 각 이사회도 다 가봤는데 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구조가 상대적으로 인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맥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조차도. 네. 안타깝지만 이게 새마을금고 각 지역 지방회에 가면요,
정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이사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예, 저는 그런 자리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60대, 70대 정도의 굉장히 성격 좋으신 이사장님들이 몇백 분씩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새마을금고 해당 지회의 뭐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면 뭐 은행에 가서 대출 못 받는 건설사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은행의 실무자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토로해서 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사에 또 한 번 재차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여기 건설산업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아, 지금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대출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요? 인맥을 찾아가는 거죠. 이사장님, 우리 꼭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해주면 좀 위험할 법한 건설사들이 대출을, 특히 부동산 PF 대출을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이드라인 없이 움직인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일 줄 몰랐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요새 언론에 보면 토스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토스는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토스은행은 네. 그렇게 부동산 PF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토스는 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토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현재 우리까지 토스까지 3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 오히려 국내 다른 은행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대마진만 보고 네. 좀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데 네. 새로 설립된 인터넷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처럼 네.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수 있는 거구나. 공격적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아.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그 토스뱅크 말고도 우리 유통산업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 보면 치킨 게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마진을 볼 수 없는데 그냥 뭐 정말 새벽 배송 해주고 그죠. 하는 것을 보면 이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당분간은 손실을 볼지라도 마켓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걸고 비즈니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아, 그러면은 네. 이런 은행 파산 사태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네. 지금 연쇄부도나 이렇게 줄도산이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연쇄부도로 연결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의 본질적인 그 은행 산업계의 문제, 그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은행은 마치 토대다. 토대가 부실해지면 실물 경제, 그 토대 위에 지어진 집도 부실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다 기둥이라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기둥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둥 하나가 지금 무너졌는데 뭘로 메꾼 거예요? 돈으로 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옐렌이 뭐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를 이렇게 해주겠다. 돈으로 이 기둥이 쓰러졌는데 기둥 대신 돈으로 메꾼 거예요. 근데 다른 돈으로 메꾸다 보면 이 부실 자체가 이 기둥들이 다 위태위태한데 돈으로 메꾼다고 해서 기둥 자체를 건실하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ECB도 마찬가지고 페드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 하에서 이게 미실현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말 그대로 금융 부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밴디지 효과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게 위기로까지 가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맞는데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뭐 거물급 은행이 한번 또 위기 상황에 놓인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 도이치뱅크처럼 위기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위기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그때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그래서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민간 다른 은행이 이걸 사주면서 그렇죠. 마금질을 한 거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으로 메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막고 있는데 약간 땜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물급 은행이 또 부실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럼 여기 혹시 투자자가 근데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를 금융 부실이 더 전개되면 지금 금융 부실한 상황이잖아요. 한 가지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융 부실 상황에 굳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견해는 뭐냐면 금융 부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 해줘요. 그리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 해주도록 이 페드가 적극적으로 돈을 안 줘요. 자금을 조달해서 받은 자금 조달분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증권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돈이 시중에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많은 그 예치자들이 예금을 거기다 둘까 하는 생각이니까 돈을 빼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 이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결국 금리를 높이는 건 네,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요를 줄어들게 하기 위함인데 네, 지금은 금융회사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최근에 3월 FOMC 회의 때 그냥 베이비 스텝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금융 부실의 영향까지 생각해 보면 빅 스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 부실로 어차피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긴축의 효과가 작용될 텐데 굳이 빅 스텝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부실이 긴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융 부실이 안 끝나고 금융 부실 문제가 불안 혹은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못 하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못 할 겁니다. 그러면 못 해요.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면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번지면 이거는 금리 인상을 못 하는 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에 다 왔다라고 거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구나. 그러면 이제 국채라는 관점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채 가격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가 안 된다면 어쨌든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동결된다면 시중금리, 국채금리는 당연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쨌든 국채금리라는 면에서 정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채 투자하는 것도 국채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